지난번 영상이 큰 화제를 남겼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어떤 면에서? 조선 업황에 대해서 조금 네. 어두운 이야기 많이 해주셨잖아요. 현실이죠, 그게. 네. 예. 지금 조선소들이 도크가 많이 차 있는 거는 사실인데, 네. 근데 지난번도 제가 강조를 했지만, 대형 조선소가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예, 그 대형 조선소들 돕고 채워져 있는 이유는 카타르 LNG 프로젝트 그렇죠. 때문인 것이고, 카타르 LNG 프로젝트를 제외하면 지금 올해 수주 실적에서는 컨테이너 선박이 상당한 기여를 했거든요. 네. 컨테이너 선박 그리고 카타르 LNG 프로젝트를 네. 제외하면 수주가 좋았던 선종이 올해는 없고요. 그리고 중형 조선소, 현대미포, 대한조선, K조선 같은 중소형 조선소들은 LNG 프로젝트가 없기 때문에 올해 인도량, 내년 인도량보다 적은 수주량을 채웠다고 제가 강조를 드렸죠. 그래서 지난번에 핵심이 이제 수주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얼추 다 매출로 반영이 되고 있고 미래 수주가 더 많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조금 어둡고. 그리고 제가 그때가 11월 초에 나왔으니까 네. 11월 안으로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MR 탱커 30척 이상을 해야 그래야 내년에 좀 미래가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지금 오늘이 12월 1일이니까 네. 선주들은 이제 휴가를 떠나서 내년도 뭐 빨리 오면 1월 말에서 2월 달 그때까지 쉬어요? 그렇죠. 아, 돈 많은 사람들 그렇습니다. 참 오래 쉬네. 그러면은 지금 12월, 1월, 2월 두 달에서 3개월 정도는 수주가 사실은 굉장히 공백기로 간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사이에 잔고가 감소가 되겠죠. 선당을 계속 건조할 거니까 계속 잔고는 줄어들 것이고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를 했던 거는 지금 당장 잔고가 많고 적고도 중요하겠지만 네. 그 미래를 말하기 위해서는 당해년도의 수주 실적이 당해년도의 인도량보다 많아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내년에 잔고가 증가가 되는데 지금 대형 조선소들은 LNG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2026년도까지 일단 일감은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지금 현대조선, 현대미포조선, K조선, 대한조선 같은 경우에는 꽉꽉 눌러 채워 놓으면은 1.5년. 그러니까 쉽게 네. 말해서 그 선종을 2개, 3개를 동시에 짓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A 선종은 한 2년치 채워져 있는데 B 선종은 한 6개월밖에 없고 C 선종은 한 1.7년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인도가 되는 선종을 가지고서 자꾸 2년치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를 쫙 압축을 시켜보면 1.5년밖에 없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그 중간중간에 어떤 네. 조금 빈 틈들이 그렇죠. 네, 빈 슬롯들이 틈이 분명히 있으니까. 있죠. 그리고 조선소들도 단납기로 수주를 받을 전략으로 중간중간 슬롯을 사실은 비워놔요. 그래서 수주 시황이 좋을 때는 그 사이에 집어넣으면서 틈틈이 집어넣을 수 있는 성과를 좀 올릴 수 있는 아하. 여지를 남겨두는 건데 아하. 지금은 전혀 그런 수요가 사실은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약간 틈을 비워놨는데 틈을 네. 메워줄 수 있는 신규 수주는 지금은 그렇습니다. 좀 공백이다. 그래서 일단은 지난번 영상을 제대로 이해를 하셨다면 네. 뭐 지난번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지난번 영상에서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네. 뭐냐면 지금 잔고가 뭐 2년치냐 3년치냐 뭐 수주 시황이 좋냐 안 좋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었던 친환경 선박으로의 교체 수요. 네. 그렇죠? 네.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그렇죠. 있고 저 역시 그런 거를 굉장히 많이 사실은 강조를 했고 연초만 하더라도 제가 탱커 선박이 좀 중요하고 탱커 발주가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 친환경 선박 교체 수요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제가 지난번에는 근거를 말씀을 가지고서 해주셨고. 가지고 얘기한 거고 네. 그 근거는 현실 세계의 움직임을 제가 정리를 해온 것이지 제가 혼자 앉아서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가져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지난번 영상에서의 핵심을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네. 현대미포조선의 잔고에서 LNG 추진 선박 잔고가 별로 없다라는 거. 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이건가요? 그렇죠. 이거를 지금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고 이거를 여기에 현대미포조선 IR에 따져야 돼요, 사실은. 왜요? 왜 설명 안 했냐고.
왜 MR 탱커에 LNG 추진 선박이 잔고가 없냐라는 거를 제대로 기관 투자가 개인 투자가들에게 네. 설명을 하지 않았느냐고 이거를 문제를 삼아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현대미포조선이죠. 자, 보세요. 지금 탱커 선박이 네. 탱커뿐만 아니라 뭐 다른 선박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네. 사실은 선박 양을 갖고 얘기를 하면은 배가 부족하지 않아요. 굉장히 전체로 많죠. 따지면. 그렇죠. 굉장히 많죠. 화물 수요 증가량은 사실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내년에는 머스크라인부터 화물 수요가 좀 줄어들 거라고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선대 교체가 크게 나오기 위해서는 기존 선박보다 뭔가 개선된 그렇죠? 네. 개선되다라고 하는 거는 기술적인 개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선박을 사용하는 선주사들 입장에서 경제적 혜택이 있는 경제적 혜택이 더 개선된 선박을 조선소가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네. 그래야만 이제 대규모 교체 수요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네. 자, 우리가 보통 친환경 선박을 이용을 하면 뭐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것을 만족을 시키고 그리고 노후선보다는 신규 선박을 이용을 하면 뭔가 운임 수입을 또 높일 수 있다거나 하는 경제적 이익이 있지 않겠냐. 네. 이거 두 가지를 가지고서 교체 수요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현대 미포조선뿐만 아니라 뭐 대한조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 베트남조선은 마찬가지고 특히 MR 탱커에는 지금 LNG 추진 선박 잔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지난 2년 동안 수주 실적에서 네. 네. LNG 추진으로 받은 게 없잖아요. 일단은 LNG 레디라고 하는 거는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기존 중고 선박도 다 LNG 추진 선박으로 개조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개조가 예. 가능한 선박. 그래서 이건 조선소가 마케팅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에 불과해요. 네. 사실은. 그래서 이것도 기존 선박을 건조할 때는 석유 연료를 사용한 엔진이 일단 탑재가 되고 선박이 인도가 된 이후에 선주사들이 다른 수리조선소에 가져가서 LNG 추진으로 개조를 개조할 수 있는? 하든가 말든가 하는 그게 선택의 되는 요거죠. 것이기 때문에 피터 컨테이너선에 그렇죠. 21개 차지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조선소의 LNG 추진 선박 수주와는 사실은 좀 무관하다. 이렇게 할 거면은 개조 선박 중고 선박을 가져와서 개조를 해도 그거나. 똑같고 네. 그 개조를 하는 야드는 국내 조선소가 아니라 중국이라든가 동남아에 있는 야드 가서 개조를 한단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이 MR 탱커에 그렇죠. 이러면 MR 탱커에 원래 여기는 LNG 추진 요거 하늘색 요게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게 그렇죠. 없다라는 뜻인가요? 없죠. 네, 그 밑에 그림 보시면은 네. 현대 베트남 조선도 마찬가지이죠. 요거는 현대 베트남 조선. 여기도 없잖아요. 자, 이거는 현실이고 네. 그리고 선주사들이 이렇게 주문을 줬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LNG선 자체는 없고 이것도 LNG 레디 정도만 그렇죠. 그리고 뭐 있는. 6척 정도밖에 안 되는 반도 안 되고 있는. 이거 약간 위로 다시 올려보시면 네. LPG 선박인데 네. 미포여선 울산조선소의 LPG 캐리어 지금 중형급으로 26척 잔고가 있는데 네. 이것도 지금은 LPG 선박은 화물이 LPG를 싣고 가는 선박이고 벙커유를 떼는 사양이란 말이에요. 중고 선박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오히려 LPG 선박이 LNG 선과 동일하게 화물에서 연료를 빼서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LPG 추진으로 전환이 더 용이한 다른 선종에서 LNG 추진보다는 LPG 선박을 LPG 추진 선박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더 용이한 그런 사양인데 네. 오히려 이것도 잔고의 절반 정도만 LPG 추진으로만 잔고가 되어 있고 그렇죠? 절반은 기존의 석유를 쓰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의미라 하면은 선주사들이 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선주사들이 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 네. 첫 번째로는 이 벙커링의 한계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선박의 특성에 따라서 정기적인 운항을 하고 있는 선박이 있고 네. 부정기로 운항하는 선박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은 대표적으로 컨테이너 선박이 되고요. 네. 그리고 그 케미컬 탱커, 그 4만 톤급 이하의 케미컬 탱커 선박이 정기적으로 운항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자동차 운반 선박. 현대 자동차가 자동차 수출을 할 때 뉴스에 한 번씩 나오잖아요. 네. 자동차를 배에다 싣는. 그렇죠. 애국가 나올 때 나오는 거. 그런 배들이 이제 그 정기 선박이라고 하는 거는 고속버스와 같은 정해진 노선과 정해진 들르는
뭐 터미널 항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부정기 선박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를 해서 요즘에는 잘 보이나 싶긴 한데 네. 예전에 그 개별 용달이라고 개별 용달이요? 네, 용달차? 용달차 네네, 그 포터. 포터인데 네네네네. 짐 싣는 포터가 보통 그 차 옆면과 뒷면에 핸드폰 번호나 이제 사무실 아. 번호가 적혀가지고 용달차 네, 불러달라고. 불러달라고 네네네. 하면 이제 수시로 와서 이제 뭐 하나 실어주고 물건을 가고. 실어주고 그죠. 영업을 하는 그죠. 건당 자동차가 얼마 받고. 되는 거잖아요. 네. 정해진 노선이 있습니까? 없죠. 정해진 고객이 있나요? 똑같은 거예요. 선박도. 네. 그래서 탱커 선박이랑 벌크 선박이 그런 식으로 운항을 하기 때문에 정해진 노선과 정해진 화주가 없는 네. 수시로 스팟에서 이제 그렇죠. 이런저런 것들을 이제 실어 날르는 그래서 화물이 그 가득 채워지기 전까지는 운항을 하지 않는 네. 기다리는 그런 성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정기 선박이 운항하는 항구에는 지금 LNG 뭐 메탄올 이런 벙커링 투자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LNG 추진 선박의 개념이 이미 10년 전에 제가 12년도서부터 리포트에 사실 강조를 하기 시작을 했었고 네. 개념으로는 이미 10년 전부터 LNG 추진 선박의 개념이 등장을 했었고 실제 발주는 2018, 19, 20년도에 그런 선박들이 발주가 되고 인도가 되면서 지금 중국에서도 24,000TEU급 LNG 추진 컨테이너 선박을 일단 인도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3년 사이에 LNG 추진 선박이라고 하는 배들이 상당히 수주가 되고 인도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정유 선박 쪽에서는 벙커링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잔고의 선주사들의 선택에 의한 잔고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주목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영상을 제대로 이해하셨으면은 지금 조선 업황이 좋냐 안 좋냐 이거를 논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고 왜 수주 잔고가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수주 잔고를 좀 분해해서 봐야 그렇죠. 된다라는 이거를 거고. 왜 이거를 저기 묻고 따지셔야지 저기 뭐 선별 수주 하고 있다. 뭐 그쵸?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 근데 예를 네. 들어서 이거 이제 뭐 현대 미포조선소 예니까 그러기는 음. 한데 요런 식의 구조면 네.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러면은 뭐 좀 큰 부가가치가 안 된다라는 의미로 결론을 지으면 돼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만약 LNG 추진 선박으로 만약에 수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네. 어차피 원가가 더 높아지는 것만큼 선가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네. 수익성 면에서 별 차이가 없습니다. 네네네. 대신에 이제 동일 선종으로 많이 받을 거냐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데 탱커 선박 같은 경우에는 특히 MR 탱커는 표준 선형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그 범용성이 가장 좋은 선박이거든요. 정해진 노선은 없지만 굉장히 많은 항구와 항만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선형입니다. 이 네. 얘기를 반대로 말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선형의 변화가 가장 적은 선종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네. 아무데나 다 가야 되는데 네. 모든 항구에 무슨 다 바다 맞게끔 가야 다 되니까. 이게 그렇죠. 특성이 다를 거 아니에요. 바다의 깊이라든가 뭐 물살의 속도라든가 네, 네. 뭐 항만 터미널의 길이라든가 저반 시설이 다 다를 건데 그런 네. 것들을 모두 만족해서 들어가기 위해서는 설계 변형이 가장 적은 그런 선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적인 변화가 그만큼 적게 나타나는 선종이 되는 것이고 네네네. 그래서 중국 조선소들이 MR 탱커의 지난 3년간 수주 점유율이 2020년도에는 20%, 네. 작년에는 35%, 올해는 38%로 급격히 올라가는 모습을 중국 쪽이 훨씬 네. 더 따라오기가 쉬운. 그렇죠. 그래서 이 MR 탱커는 큰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선박이 아니고 그래서 범용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표준 선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고 그 실제 조선소 생산 관계자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MR 탱커 만약 건조 주문 들어오면 도면을 볼 필요도 없이 네. 뻔하기 때문에 아, 연속 건조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MR 탱커 수주가 많이 들어오면 반복 건조 효과로 수익성을 높일 수가 있다는 것이고 네네네. MR 탱커가 아닌 다른 선종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그 효율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떨어지게 있고. 되죠. 그래서 현대 미포선의 지금 잔고는 울산야드 같은 경우에는 MR 탱커가 이제 8척밖에 안 남았어요. 8척, 9척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내년도 7월이면 마지막 선박이 인도가 되고 예. 지난번에도 강조를 드렸지만
내년에는 그 피더 컨테이너 선박이 대거 인도가 건조가 들어가게 되는데 네. 동일 사이즈가 아니라는 겁니다. 1400TU급, 1800TU급, 2200TU급, 2800TU급 다 다르니까.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고 컨테이너 선박은 또 인건비가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선종이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잔고가 많고 적고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것이 네. 잔고의 뭐 증감도 중요하겠지만 잔고의 구성. 그래서 수익성으로 이어지는 그게 거. 조선업의 고수들은 잔고의 구성을 본다라고 제가 9월 달인가요? 나와서 그렇죠. 근데 이게 잔고의 구성은 회사가 이렇게 알려주지 않는 이상은 알기가 힘들잖아요. 물어보라고 제가 힌트를 사실은 사실 뭐 IR 할 때도 그렇고. 힌트를 제가 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제가 다 이렇게 표로 보여드렸고 그러면 이거를 보면 아니 왜 미포유선 잔고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느냐 이거를 사실은 좀 문제를 삼는 것이 제가 지난번 방송을 제대로 이해했었다라고 저는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랑 연장선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지금 중고 선박이 굉장히 뭐랄까 활항이에요. 이거는 일단 3번 그림을 보게 되면 전체 발주량이죠. 전체 발주량인데 지난번도 제가 강조를 했지만 올해 4월 달 정도에 네. 그 대웅조선소의 최고위 경영자께서 슈퍼사이클을 얘기함과 동시에 네. 발주량이 지금 줄고 있거든요. 그 이후에 오히려 발주량이 줄고 있는. 이게 그 전략이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를 강조를 하면 안 되고 이 시기에요. 오히려 국내 조선소가 뭐랄까 주도권을 좀 더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슈퍼사이클을 강조를 하면 안 됐고 선가를 살짝 낮춰가지고 중국 조선소로 가야 될 물량들을 다 뺏어왔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슈퍼사이클을 강조를 하면서 선가를 높이지 않으면은 수주 안 받는다. 네. 이거를 선별수주라는 그 혼자만의 생각에 지금 빠져 있거든요. 그렇게 영업을 한다고 했죠. 근데 최근 한 달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약 10년 전에 파산했던 중국 최대 민영조선소 룡생조선이 다시 지금 복귀를 했고 다시 시장에 돌아왔고요. 그리고 그 SX 대련도 지금 다시 최근에 영업을 시작한다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STX 대련. 그러니까 지금 우리 STX 지분이 있는 건가요? 거기는 아니면 이제 없죠. 아예 넘어간? 중국의 헝리그룹이라고 그 기업에 인수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STX 대련. 그렇죠. 근데 그게 거의 뭐 파산을 했었는데 다시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문을 열었고 지금 보세요. 가격이 오르면 어떤 산업이든 경쟁자가 늘어나는 것은 그렇죠. 그건 교과서적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략이 있었으면은 국내 조선소의 전략이 있었으면은 가격이 오를수록 중국 조선소가 돌아선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잔고가 많기 때문에 그 잔고도 사실은 카타르 LNG를 제외하면 약간 부실한 잔고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다른 혼종에서는 발주 수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빈약한 이런 수요에서 여기에서 지금 선가를 더 높이겠다라는 자신감 있는 말을 했는데 그러면 고객사가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고 두 번째로는 가격이 올라갈수록 부실했던 경쟁자가 회복되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자, 룡생조선하고 SK 대련이 돌아왔는데 그게 우리에게 당장 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두 조선소에 지난 한 10년 정도 영업을 했던 조선소들이 돼요. 10년 정도 영업을 하고 10년 정도 이제 파산 기간을 거친 조선소가 되는데 그 10년간 영업을 했었을 때의 고객 선사들이 60, 70%가 다 그리스 선주들. 그리스 선주들을 고객사로 갖고 있는 조선소가 됩니다. 지금 이게 현재 모습이 과거 고객사들이. 과거 고객사들. 그렇죠. 그리고 현재는요? 룡생조선이 지금 과거에 그 그리스 선주한테 주문을 받아내면서 영업을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과거 고객사를 찾아가겠죠. 과거에 자기네들과 릴레이션이 있었던. 그렇죠. 그리고 룡생조선과 SK 대련이 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파산한 건 맞는데 그들이 인도한 선박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느냐? 잘 운항하고 있어요. 그럼 뭐 선주 입장에서는 뭐 다시 맡길 수도 있는. 그렇죠. 그리고 당연히 국내 조선소 인도한 선박보다는 품질 면에서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선박들이 잘 운항을 하고 있고. 쓸만은 하다 뭐 이런 네. 거네. 그리고 지금 그리스 선주들이 다시 주문을 줬다라는 거는 네. 그건 사실이잖아요. 네. 네. 그러면 그것이 미치는 효과가 뭐가 되겠습니까? 음. 그리고 그 조선소들이 지금 당장 뭐랄까 정상적인 가격으로 영업이 잘 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공격적인 가격을 제시를 하겠죠. 예, 최근 뭐 해외 기사에 의하면은 특히 에스텍 대령 같은 경우에는 탱커 선박을 겨냥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탱커까지. 그러니까 지금 뭔가 선박 수요가 이 차트를 보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감소가 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경쟁도 경쟁자가 치열해지고. 지금 더 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중고선 거래량이 지금은 자, 중고 선박 거래량이 지금 보시면 2007년도보다 더 늘어났고,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거래 금액은 올해 벌써 500억 불을 상회를 했죠. 자, 요 차트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네. 예,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예. 자, 잘 들으셔야 돼, 근데. 그러니까 자, 새 차 안 사고 중고차 산다는 자, 건데.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예. 왜 지금 선주들이 신조 선박 발주를 하지 않고 네. LNG 추진이라든가 메탄올 뭐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조 발주는 감소가 되고 있는데 왜 중고 선박은 이렇게 좋아지느냐? 자, 이 이유를 제가 알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해운업 관계자들을 최근에 많이 만나고 다녔죠. 해외 엔지니어들도 지금 많이 만나고 다녔고. 네.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선박의 목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선박의 목적. 자, 본부장님. 네. 선박이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실어 날르고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뭐. 그럼 누구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생각이 되시죠? 1차적으로는 선주 같아 보이는데 화주 같아 보이기도 그렇죠. 하고. 네. 정확합니다. 자, 화주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선박이라고 하는 거는 조선소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해운사를 위한 것도 아니고 화주들이 이 물건 1톤을 그렇죠. 그 1톤을 여기서 이만큼 이동시키기 위한 운송 수단으로 필요한 운송비 거잖아요. 주는 사람, 돈 그렇죠. 주는 사람. 그래서 화주들을 위한 것이 결국은 선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자, 만약에 제가 이제 화주라고 이제 가정을 할게요. 네. 제가 이 1톤짜리 화물을 이만큼 옮겨야 돼요. 네. 선박이 필요해요. 네. 2명의 선주가 저한테 이제 콜이 오겠죠. 음. 한 명은 설령 20년 된 노후 선박을 가지고 왔어요. 네. 근데 이 선주는 선박 20년을 보유를 했잖아요. 네. 이미 감가상각이 끝났어요. 활용 20년 정도까지는. 세월에서 시황 좋을 때 또 엄청난 수익을 벌었던 경험도 가지고 있고. 속된 말 이미 뽕 뽑은 배. 그렇죠. 그래서 이 배는 폐선을 시키나 마나 별로 의미가 없는, 네네. 가지고 있어도 별로 잃을 게 없는. 음. 그래서 이 배를 대신에 영업에 투입을 하면 아주 낮은 운임을 제시할 수 있죠. 하루에 뭐 한 5천 불 정도. 아. 근데 또 다른 선주는 네. 설령 2년 된 네. 최신 선박을 이제 가지고 왔어요. 네. 한국 조선소가 또 인도를 해서 품질도 되게 좋아요. 네. 근데 설령이 2년밖에 안 됐어요. 네. 선주가 아직은 자기 돈 투자한 거를 회수를 하지 못한 그렇죠. 상황이죠. 감가상각도. 네, 그래서 이 배는 운임을 좀 높이 받아야 돼요. 이 배가 5천 불 받았으면 이 배는 최소한 10,000불에서 15,000불을 부를 겁니다. 자, 화주인데 네. 어떤 배를 선택할까요? 어차피 그냥- 뭐 물건 나르는데 문제만 없으면 그게 뭐 크루즈라든지 어. 사람이 뭐 편하게 타는 네. 것도 아니고 어차피 물건 실어 나르는 건데 바로 그겁니다. 그냥 싼 게 좋지. 바로 그거예요. 네. 그래서 중고 선박을 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런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을 거 아니에요. 선주 자,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중고 선박이 S&P 마켓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해운업은 S&P 마켓이 굉장히 중심이고 S&P 마켓이 무슨 뜻이에요? 세일즈 앤 퍼체이즈라고 네. 중고 선거래. 아. 네. 그렇죠? 선주들은 제가 말씀드리죠. 전체 그들의 이익에서 약 70% 정도가 네. 선박 매매차익이 나온다고. 네, 네. 그렇죠? 선박을 계속 사고 팔고 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고 선박이 사실은 전체 해운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여기서 환경 규제를 이제 한 가지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 배들은 뭐 이제 쓰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리게 된 게 뭐냐면은 2012, 13년도에 제가 한창 에코십 사이클을 얘기했었을 때 그때 이제 뭐냐면 기술적으로는
동일 스피드에서 동일 화물을 싣는데 네. 연료 소모량이 30%가 적다. 네. 이걸 강조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더 뭘 얘기했냐면은 네. 그래서 신조 선박은 중고 선박보다 운임을 그만큼 내릴 수 있다. 그래서 신조 선박이 오히려 중고 선박보다 운임이 더 낮다. 뭐 연비가 좋고 기능이 좋고 그래서 선주뿐만 아니라 화주에게도 좋은 일을 줄 수 있는 그렇죠. 고부가 가치 선박.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콜피오 탱커가 예. 그런 사양의 배를 미포에 대량 발주를 사실은 했었고 네. 제가 그 당시에 리포트 제목으로 자주 썼던 것이 에코십은 공짜다. 뭐 공짜? 에코십은 공짜다. 에코십. 네. 그러니까 친환경 선박은 그렇죠. 공짜다. 왜냐하면 예. 우림을 그만큼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는 결국은 화주 입장에서도 거저 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래서 보통 에코십과 넌 에코십이라는 표현들이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데 네. 그건 별게 아니라 에코십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이제 전자저 엔진이라고 보통 기술적으로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같은 스피드 동일 적재를 실으면서 연료 소모량을 30% 줄일 수 있는 그런 배들이고 그냥 넌 에코십이라고 하는 배들은 옛날 기계식 엔진이라 그래가지고 연료 소모량이 좀 많은 엔진이 탑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 10년 정도는 그 에코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연료 소모량을 줄이는 배들이 굉장히 많이 좀 인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 석유 연료를 쓰는 시절에서의 에코십은 우림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선주사들이 발주를 당연히 안 하면 이상한 거였었죠. 그렇죠? 네. 근데 지금 LNG 추진 넘어오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LNG 가격이 네. 굉장히 비싸졌어요. 그렇죠.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러시아가 가스가 잠가버리면서 전 세계 LNG 천연가스 공급량이 확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주 그래서 가격은 입장에서는 그때 어떤 본인들의 손익 상황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데 그렇죠. 최근의 흐름은 차라리 친환경 선박보다는 중고선을 쓰는 게 훨씬 더 나은 그렇죠. 흐름으로. 그러니까 LNG 추진 선박이라고 인도가 된 선박들이 다 지금 석유 연료를 쓰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LNG를 쓰고 싶어도 조달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네네네. 그렇죠? 물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높은 거고. 그래서 LNG 추진 선박은 일단 경제성이 매우 낮다. 그렇죠? 네. 요게 첫 번째 문제가 된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네. 그러면 환경 규제는 어떻게 하느냐 이건데 올해 6월 달에 IMO에서 네. 바이오 선박 연료라고 하는 새로운 대체 연료라고 해야 되나? 바이오 선박 연료를 승인을 했어요. 네.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그 주유소 가면 경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경유의 성분 중에 8% 정도가 바이오 디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뭐 옥수수에서 나온다는 이런 거. 그거를 함유 안 하면은 불법 연료가 돼요. 예. 그리고 점진적으로 그 함유량을 한 1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 있는 것으로 네. 정부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6월 달에 그 벙커 CEO에다가 약 30% 정도를 바이오 디젤을 섞는 그 30% 함유된 바이오 선박연료를 그 정식 선박연료로 IMO에서 승인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 바이오 선박연료라고 하는 거는 아시겠지만 보통 폐식용유 네. 아니면은 그 아시아에서는 팜유 그리고 저기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대두나 옥수수, 콩, 네. 유채, 그쵸 민들레, 해바라기 씨 여기서 짜낸 기름들을 정제를 한번 한단 말이에요. 네. 정제를 할 때는 뭐 메탈로도 집어넣고 촉매 집어넣고 정제를 쫙 하면은 바이오 디젤이라고 하는 연료가 네. 나오고 남는 약간 피치라고 하는 또 글리세린 이런 찌꺼기가 나오거든요. 네. 요거를 다시 재가공을 해가지고 벙커 CU에 혼합을 해버리면 요게 바이오 중유가 됩니다. 네. 요거를 지금 육상 오일 발전소에서 쓰고 있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걸 이제 그러면 IMO가 인정을 또 해준 승인을 거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BP라고 엑선모빌이 네. 싱가포르 항구, 로테르담 세계 메이저 항구에서 바이오 선박연료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 27% 함유된 바이오 선박연료를 판매를 시작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지금 선박연료 판매 데이터를 뭐 제가 계속 추정을 하고 있는데 바이오 선박연료 판매량이 급격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바이오 선박연료의 가격은
기존 벙커 CU 가격이 똑같습니다. 네. 굉장히 싸요. LNG보다 LNG에 비하면 4배가 낮은 거죠. 어허. 그리고 이미 굉장히 많은 벙커링이 되어 있고 네네. 생산량도 굉장히 풍부한 연료가 되는 거고 예. 폐식용유 같은 것들을 재가공하기 때문에 정말 친환경적인 요소가 많죠. 두 번째, 이 바이오 연료를 쓰게 되면 황은 아예 없고요. 예. 황은 없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웰트 웨이크라 그래가지고 네. 유전에서 최종 소비까지 약 40%가 절감되고 탱크 또 웨이크라 그래가지고 선박 연료 탱크부터 시작을 해서 소모 그 운항할 때 소모되는 것까지 하면은 약 26에서 28%가 저감이 돼요. 기존 벙커 CU에 비하면 LNG는 23%가 저감이 되죠. 오. 그러면 바이오 선박 연료를 사용을 하면 가격도 낮으면서 친환경적인 요소가 더 높습니다. 황은 아예 없고 IMO 네, 국제해사기구에서 그거를 친환경으로 승인을 해준 승인을 거고. 했어요. 올해 6월 달에. 그래서 최근 약 한 6월 달 이후부터 그 선박 연료 제가 판매 데이터를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바이오 선박 연료 판매량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LNG 연료 판매량은 작년 대비 반이나 줄었고요. LNG는 비싸지고 있는데 바이오는 저렴하고 마지막으로, 친환경 효과도 있고. 마지막으로 바이오 선박 연료를 쓸 수 있는 선박들은 모든 선박들입니다. 그냥 거기다가 그냥 연료만 쓰면, 첨가해서 쓰면 되니까. 네, 그냥 쓰면 돼요. 주유소 가서 어차피 네. 디젤 넣었던 차량에다 네. 바이오 디젤 넣는 거 네. 똑같은 거니까. 전혀 설비에 추진 설비에 전형이나 개조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캐펙스 비용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아마 다음 장 보시면은 네. 자, 이거는 네. 그럼 어떤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 작년하고 올해 중고선 거래가 많다고 제가 강조를 했잖아요. 네. 어떤 선정에서 거래가 많은지를 보시면 정확하게 부정례 선박인 탱커, 벌크선 중심으로 중고선 거래량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기선, 네. 부정기선인 네. 정해진 노선이 없는 탱커와 벌크선은 네. 중고선 거래량이 훨씬 많았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네. 아마 10월 말에 현대중공업그룹이 그리스 선사 대상 프로모션을 행사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10월 말에 얼마 안 됐네요. 탱커 수주를 받기 위해서. 네네. 근데 지금 11월 말까지 제가 그래서 그 30천 이상 받지 못하면 그 다음은 휴가 간다. 근데 이미 11월 달 끝났는데 수주가 거의 없잖아요. 최근에 삼성중공업도 제가 알기로 또 탱커 받기 위해서 프로모션을 떠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지에 있는 뭐 브로커들 제가 좀 많이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분위기를 알아보면 선주사들은 대안이 있고 지금 LNG 뭐 이런 연료를 쓰는 것에 대한 확실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발주할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실제 인더스트리에 있는 선수들한테 제가 다 문의하고 그리고 실제 데이터를 보여주면서 맞냐 이런 식으로 일이 되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제가 다 문의하면서 확인해서 나온 얘기들을 실제로 종합을 배를 발주해야 하는 선주들, 선사들 대상으로 계속 서치를 하고 계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가지 더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자, 메탄올 추진 선박, 암모니아 추진 선박, 네. 수소 추진 선박까지 우리가 얘기가 되잖아요. 이제 차세대 선박들. 그렇죠. 자, 일단 LNG 추진 선박은 지금 LNG 확보가 안 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일단 있다라는 게 말씀해 있고, 주셨고. 벙커링 문제가 있다. 그렇죠. 메탄올도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자, 머스크 라인 혼자서만 지금 메탄올 추진 선박 발주를 내고 있어요. 근데 머스크 라인은 자기가 쓸 수 있는 연료를 일단 확보를 해놓고 발주를 하는 거거든요. 네. 최대 선사니까. 네. 그래서 자기가 이미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그 메탄올 밸류체인에 엄청나게 지금 그 연구 개발하고 있는 회사로 제가 알고 있고 한 현대중공업에 대략 20척 정도 발주를 줬단 말이에요. 네. 그 선박을 쓸 수 있는 연료 정도는 확보를 해놓고 발주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굉장히 느리겠죠. 그리고 메탄올 추진 선박의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연료 탱크. 연료 탱크의 크기가 LNG 추진 선박의 연료 탱크보다 거의 1.5배가 더 큽니다. 메탄올이. 네, 기존의 벙커유를 쓰는 선박보다의 연료 탱크보다 거의 2배 반이 더 크고요. 그러면은 화물 공간을 그만큼 줄여야 돼요. 그럼 화주 입장에서 좀 안 좋겠네요.
그렇죠. 한 개라도 더 실어서 보내야 되는데 네. 화물 공간을 줄여서 지금 연료 탱크로 채워야 되는 불리함이 있단 말이에요. 네. 최근에 또 하나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LNG 선박도 올해 8월 달하고 9월 달 두 차례에 걸쳐 가지고 대형 LNG 선박인데 보통 LNG 선박은 LNG 화물 탱크에서 연료를 써서 추진하는 그런 선박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LNG가 비싸니까 그 연료를 쓰는 게 아까워서 바이오 선박류를 2번 주입하고 추진했다라는 또 뉴스가 최근에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LNG 선박마저도 지금은 바이오 선박류를 쓰는 것으로 뭔가 바뀌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이고, 자, 암모니아 연료 탱크 같은 경우도 이건 메탄올보다 더 커요. 수소는 더 크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 만디젤사에 있는 그 덴마크 엔지니어 분하고도 한 20분 정도 최근 서울서 만나가지고 네. 한번 얘기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뭘 물어봤냐면은 많은 선사들이 네. 지금 메탄올 벙커링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시냐를 물어보니 자본주의를 믿는다. I believe in capitalism이라고. 그 말의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누군가 해주겠지. 자기는 엔진 개발하는 것이 자기의 역할이지 네네네네. 벙커링까지 자기가 책임지진 않는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럼 뭐 선주들이 이제 돈 되면 살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거는 쉽게 말해서 벙커링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조선소와 해운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에요. 에너지 업계에서 이걸 해결을 해줘야 돼요. 네네네. 근데 에너지 업계는 바이오 선박률로 지금 방향을 좀 잡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뭐 BP라든지 이런 데가 이미 판매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만에다가 쉽게 말하면 그 주유소 차려놓고 바이오 디젤 넣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금 IMO도 승인을 했고 오일 메이저들이 그런 바이오 선박료를 지금 판매를 시작을 했고 지금 그런 것들이 그 선박 운항 연료로 판매가 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시작을 했고 LNG 선박마저도 지금 그 연료를 썼다라는 기사가 한번 크게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신형 엔진 개발도 제가 일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뭔가 그 일할 사람이 부족한 좀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덴마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탄올 추진 엔진, 암모니아 추진 엔진, 뭐 수소 뭐 추진 뭐 이런 발전기들을 동시에 개발할 수가 없다. 사람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메탄올은 머스크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24년도, 5년도에 일단 나올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암모니아는 더 뒤로 밀려 있고 수소는 더 뒤로 밀려 있어요. 그러니까는 엔진이 일단 나와야 되거든요. 네. 첫 번째 엔진이 출시가 돼야 되고 벙커링이 원활하게 되어줘야만 그래야만 선주사들이 과감하게 발주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선주들이 그 배를 가져와 가지고 중고 선박보다도 더 저렴한 우림을 제공할 수 있어야 화주들이 그 배를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선박을 건조하는 주체는 조선소가 되지만 선박 비즈니스의 조선소는 변방인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조선소가 지금 슈퍼사이클이다라는 얘기를 할 입장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선주사들을 자극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대안을 찾아서 망해버렸던 중국 선수들을 대거 불러들이고 있고 그리고 그 노조들도 그 말에 이제 자극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네. 아니 이렇게 좋다는데 왜 우리 월급 안 올려줘?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올해 4월달에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 하는 이유는 대단히 안타깝기 때문에 이런 말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시기에 슈퍼사이클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략적으로 선가를 살짝 낮춰가지고 중국으로 갈 물량들을 다 우리가 뺏어섰어야 돼요. 근데 오히려 여기서 슈퍼사이클을 대놓고 강조를 해버리고 선가를 절대 내리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고자세를 보여버리니까 선주사들은 이미 발주할 생각도 별로 없고 발주하더라도 선가를 낮은 쪽으로 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 기술적인 진화가 별로 많지 않은 중형 선박 같은 경우에는 중국 선수들이 대거다 수주를 잠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선업이 슈퍼사이클이 아닌 두 가지 이유가 될 수 있겠네요. 근데 대부분의 금융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 단어 하나에
굉장히 주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뭐 반도체도 슈퍼사이클이다 아, 이 그래서, 이야기 나왔을 때랑 거의 뭐 똑같은. 그래서 저는 대단히 네. 그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선의의 피자가 나온 걸 별로 보고 싶지 않다. 이 얘기를 지금 강조하는 이유가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였고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갑자기 현대중공업 리포트가 떴습니다. 어제 언제 쓰신 거예요? 어제 11월 30일 제가 날. 이제 그 써서 트래버트 고객사들에게 배포를 했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트래버트 리서치의 사업의 목적은 사업 분야는 그 조선 해운 분석의 대상은 그 수주 전망을 일단은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업계 대상 컨설팅도 제가 같이 하고 있거든요. 또 유망 기업 소개, 유망 기술 소개, 뭐 이런 것들도 제가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국내 조선소들이 수주하던 선종들이 상당한 부분을 지금 중국에 뺏기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컨테이너 선박 같은 경우도 작년 올해 전체 수주량의 55%를 중국이 가져갔고, LPG 선박도 중국 조선소의 점유율이 50% 이상 올라왔고, 네. 에탄 캐리어도 중국이 전량 다 가져갔고, 네. LNG 선박도 지금 올해 연간으로는 거의 30%에 육박을 해요. 그리고 하반기 들어서는 중국의 점유율이 수주 점유율이 거의 50%까지 올라온 상황이 지금 되고 있고, 중형 탱커는 지금 뭐 중국 선수들이 대부분 잠식해버린, 특히 케미컬 탱커 같은 경우에는 케미컬 탱커는 4만 톤급 이하 선박인데 그 되게 작은 선체인데 52가지 정도의 위험한 화학 물질들을 싣고 운항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52개의 독립 탱크를 각각 선체 안에다가 탑재를 해야 됩니다. 그 얘기는 서로 섞이면 폭발할 수 있는 위험 물질이기 때문에 탱크 안에 격벽들이 서로 특수 소재로 특수한 용접으로 가야 되는 그러한 배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전에는 미포유선이 살짝 100% 수주하던 선종이었었고, 중국에다가 저 선박을 발주하는 거는 좀 정신 나간 행동 아니겠느냐라고 해운업계에서 보통 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5년 동안에 이 4만 톤급 이하 케미컬 탱커 중국 선수들이 거의 전량 다 수주할 정도로 중국의 건조 기술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 선종이 이 자동차 운반 선박인데, 자동차 운반 선박은 제가 지난번도 약간 설명을 드렸지만 6층 정도의 그 데크가 이제 층층이 이제 쌓여져 있는 선박이 되고, 그 자동차가 안에서 고구로 계속 이렇게 회전해서 뭐랄까 주행을 해야 되는 그런 좁은 공간에서의 주행 노선을 만들어야 되는 복잡한 설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 이 선종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20년 동안에는 현대중공업,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이 거의 절반 이상 수주해오던, 중국은 손도 못 대고 있었고, 일부 조선소들이 좀 약간 수주를 했었고, 왜냐면 우리나라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있고요. 일본은 그렇죠. 토요타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유럽계에 있는 선사들이 글로비스는 보통 현대 삼호중공업, 현대중공업에 발주를 했었고, 해외 선사, 뭐 레이시핑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는 현대 미포전에다가 발주를 했었고, 일본 자동차 기업들이 일본 이제 선사들이 일본 조선소, 이만발이 이런 곳에다가 발주를 줬었고, 그래서 저는 특히 현대 미포선을 가장 좋게 평가를 했었죠. 왜냐면은 글로비스는 같은 뭐 국내 기업이니까 현대중공업을 주는 거는 뭐 알겠는데, 해외 선사에서 맞는 거는 뭔가 기술적으로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요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은, 요걸 보시면은 지금 자동차 운반 선박의 잔고가 중국이 그렇죠? 사실상 거의 잠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자동차 운반선은 거의 대부분이네요. 그리고 중국이. 지난 3년간 수주 실적을 보시더라도 거의 뭐 중국이 다 가져가고 있죠. 초록색이 중국. 예. 그래서 본문 내용을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층 구조, 그리고 이 카데크라고 하는 얇은 판을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얇은 판들을 각각 용접을 하다 보면 열 변형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열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복원하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시수가 투입되는 그런 선박이에요. 그래서 복잡한 기술적으로 어려운 선박임과 동시에 인건비가 굉장히 중요한 선박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중국이 지금 대거 이 선박들을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선박의 핵심은 데크의 무게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이 사실은 필요한데, 국내 한 중소기업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에어데크라고 하는 기술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었을 때는 카본 파이버 같은 그런 것 같아요. 철과 플라스틱을 조합을 해가지고 가격은 낮으면서도 중량은 40% 높일 수 있고 강도는 줄일 수 있는? 예, 강도는 더 높일 수 있는. 강도를 높이고 중량을 40% 그렇죠. 낮추고. 그래서 이 기술을 만약에 현대중공업 그룹이 채택을 하거나 다른 조선소들, 다른 국내 조선소들 이 기술을 채택을 하게 되면 중국에 뺏겼던 이 자동차 운반 선박을 대거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저는 보고 있고, 네. 결국은 선박은 물에 뜨는 구조체가 그렇죠. 된단 그게 말이에요. 되죠. 예. 그래서 중량을 가볍게 하면서 적재량을 늘리고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이 핵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선주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선주 입장에서.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이런 자율주행 선박 이런 기술들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건 조선소 입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선주들이 관심은 결국 운항 경쟁력입니다. 네네. 그렇죠? 적재량을 늘리면서 운항 속도를 유지하면서 운임을 내릴 수 있는. 그리고 결국은 선주들은 그 선박 보유 기간에 선가 올라가서 매매차익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경제 원리만 주목하는 것이 해운업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선소의 기술이 접목이 되면 부합하면은 발주가 나오는 것이고, 부합하지 않으면 조선소 기술만 개발해 놓고 상용화 안 되는 그런 기본적인 뭐 구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선박의 설계 기술과 건조 기술이 중국보다 뛰어난다 하더라도 이런 근본적인 기술적인 차별을 우리가 가져가지 않으면 그 중국과의 차별의 폭은 결국은 줄어드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고, 이미 이런 식으로 수주를 자꾸 뺏기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계속해서 앞서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설계가 앞서 있고 건조 기술이 좋은데 이것만 강조해 가지고는 중국이 따라오는 속도를 밀어낼 수가 사실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기술 개발이 좀 우리에게는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강조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보다 이제 인건비 싸움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는 안 되니까 당연히 기술로 앞서 나가야 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또 보여주실 표가 그리고 이제 기자재 업체를 한번 기자재 업체들. 왜냐면은 내년도에는 조선소보다는 기자재 기업을 주목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고,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수요가 있는데 경쟁이 줄어드는 쪽을 우리가 주목을 하는 게 맞잖아요. 네. 근데 조선업은 지금 선박 발주 수요가 화물 수요는 줄어드는데 경쟁자는 어쨌든 간에 좀 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기자재 입장 같은 업체 입장에서는 그들의 수요는 그 조선소의 건조 물량이 되지 않습니까? 네. 잔고가 어쨌든 간에 늘어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수요는 이미 늘어났는데 경쟁자는 오히려 늘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기자재 업체 입장에서 중국 조선소가 잘 된다는 얘기는 매출처 확대 기회로 사실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조선소를 보는 것보다는 조선 기자재 업체를 주목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단은 HSD 엔진, HSD 엔진은 지금 그 수주 잔고가 올해 3분기에 거의 2.4조 원 정도로 늘어났죠. 네. 지금 연간 매출 실적이 아직 1조가 안 되는, 과거에는 한 2조 했었었는데 네. 지금 확 줄어들어가지고 아직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올해 연간 매출이 내년도에는 한 8천억 정도? 뭐 그렇게 제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2.4조 원의 잔고를 갖고 얘기를 하면 거의 일감은 오히려 한 3년 정도 가까운 상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최근에 지금 그 중국 조선소들이 LNG 선박도 수주를 하고 자동차 운반 선박도 수주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선주사들이 선박 주문은 중국에 준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엔진과 같은 주요 핵심 부품은 물론 뭐 중국에도 그런 기업들이 등장하긴 하겠지만 네. 아직까지는 향후 한 3년, 5년 정도 사이까지는 아직까지는 한국산 부품들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중국 조선소가 지금 뭔가 돌아오고 있다, 그들의 수주가 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한국 조선소 입장에서는 경쟁의 증가이기 때문에 썩 좋지는 않겠지만 HSD 엔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호기로운 상황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HS 엔진이 중국 조선소에다가 팔고 있는 물량 매출. 그래서 3분기 누적으로 3개년 동안에 중국 조선소로의 그 매출 실적을 정리해 보면 확실하게 올해 그렇죠? 작년 재작년보다 증가되는 모습을. 그러니까 중국하고 경쟁한다라기보다는 중국 조선소를 고객사로 두고 그렇죠. 있는. 그래서 중국 조선소가 돌아가고 있는 거는 기자재 기업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제가 이번 달 지난달 초에 네. 만사의 그 덴마크 엔지니어하고도 이 얘기를 해봤어요. 중국 조선소들이 메탄올 추진 선박도 수주를 하고 상당한 수주를 하고 있는데 만사 입장에서도 뭐 어떤가요?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 어쨌든 간에 엔진은 한국 조선소든 중국 조선소든 그렇죠? 수주만 되면은 판매가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히려 지금 중국 조선소가 회복하고 있는 것은 HS 엔진 입장에서는 좀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말할 수 있고 오히려 가격을 높일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재무적인 것도 조금 그래서 20년도 1분기서부터 제가 제일 주목하는 것은요. 현금 흐름이에요. 저는 뭐 영업이익률 잘 보지도 않고 뭐 밸류에이션 몇 배 안 봅니다. 철저하게 현금 흐름. 현금 흐름이 돌아서는 기업이 결국은 기업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업을 보시면은 순차입금이 이번 3분기에 그쵸 대폭 줄어들었고 그리고 영업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이번 3분기에 다시 플러스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재무적인 부분도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매출을 일으켜서 그것이 현금 유입으로 들어와야 되고 그렇죠. 그것이 이제 차입금이 감소가 되고 현금이 증가되는 구조로 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게 될 것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HSD 엔진은 잔고가 증가가 되고 있고 고객사가 늘고 있고 재무 현황도 좋아지면서 20번 그림 보시면은 충당금마저도 확 내려가는 이런 모습을. 근데 이게 충당금이 내려간다라는 거는 좋은 거기는 한데 엔진 만드는 회사가 후판 가격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연결됩니다. 모든 거 다 철로 다 이제 만들기 때문에. 그 엔진에 들어가는 것도 후판 뭐 어느 정도 들어가죠. 하기사 그 선박 엔진은 집체만 하죠. 집보다 더 큰가. 그렇죠. 뭐꼭 후판만 들어간 건 아니겠지만 연동되죠 아무래도. 그래서 최근에 원자재 가격도 좀 떨어졌기 때문에 충당금도 좀 감소가 되면서 재무적인 부분이 좀 개선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이제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서 충당금 규모도 감소했다. 재무적으로 좀 안정이 돼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업이 이제 동성 화인텍인데 어쨌든 LNG 선박이 잔고가 늘었잖아요. 대형 3사 늘었고 중국도 LNG 선박 수주를 늘리고 있고 그러면은 당연히 후방에 있는 동성 화인텍, 한국카본 이런 기업들이 당연히 수혜를 받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동성 화인텍도 잔고가 지금 1.5조 원으로 대폭 좀 증가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잔고가 꾸준히 늘고 있는 동성 화인텍은 이번 그림 보시는 게 더 중요하죠. 제품 가격은 올라가고 있는데 제품의 생산에 들어가는 원재료 가격은 오히려 떨어지는. 가격은 올라가고 원재료 가격은 떨어지는 베스트. 그렇죠. 이런 모습이 그러니까 조선소만 볼 게 아니라 기자재를 보시면 기회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편하게 가야죠. 저희 한국카본 회장님도 출연하셨었는데 조문수 회장님. 그런가요? 네. 한번 또 모실 때 됐는데 나오신 지 1년 넘은 것 같아요. 비슷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밑에는 STX 중공업. STX 중공업인데 이 기업을 조금 강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여기도 이제 엔진 회사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STX 엔진하고 그러니까 STX 엔진이 상장 회사고 둘 다 상장 기업입니다. STX 중공업도 상장되어 있는데 많이들 헷갈려하세요. 헷갈리죠. STX 엔진은 그 발전기, 포스트로크 발전기를 만들고 그리고 방산에 들어가는 또 발전기, 엔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거를 제작을 하는 기업이 되고. 근데 거기도 뭐 친환경 엔진, 뭐 차세대 엔진 계속 개발하고 있고. 그러니까 엔진은 맞는데 추진 엔진이 아니라 발전기. 발전 엔진. 선박 한 척에는 추진 엔진 한 대하고 그 작은 배는 발전기 2대.
큰 배는 발전기 4대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STX 엔진이 만드는 엔진은 선박의 추진보다는 선박의 발전 쪽으로 쓰이는 또 방산이라든지. STX 엔진의 경쟁 제품은 현대중공업의 힘센 발전기가 됩니다. 현대중공업의 힘센 발전. 현대중공업 힘센도 엔진이 아니라 발전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랑 경쟁이 돼요. 그리고 선박용 말 그대로 이제 추진을 해주는 엔진은 STX 중공업 쪽이고 하는데 이름 좀 바꾸라 그래요. 여기 헷갈려 죽겠네. STX 중공업이 이제 만드는 엔진은 이제 중대형급이라서 그러니까 HSD 엔진보다 한 급 작은 체급에서의 보통 엔진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HDSD 엔진이 훨씬 더 큰 엔진을 만들고 STX 중공업은 약간 중형에서 중대형급. 그래서 약간 달라요. 급이 겹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 STX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LPG 추진 엔진을 세계 최초로 제작을 했어요. LPG 추진 엔진. 그러니까 LPG 선박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까지는 벙커스유로 운항을 했고 앞으로는 화물 탱크에서 LPG를 빼서 추진하는 방식으로 갈 것인데 LPG 택시처럼. 근데 이제 LPG 선박을 좀 얘기를 하면 이게 지금 미국 셰일가스에서 보통 나온 부산물이 LPG가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출발해서 아시아로 오는 물량이 사실은 주된 지난 10년 동안에 LPG 물동량의 변화의 중심이 미국에서 출발하는 물량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대형급 LPG 선박이 발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VLGC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8만에서 9만 한 12M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 정도 급에서 보통 나오는 선박들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최근 삼성중공업이 건조를 시작을 했고 중국 조선수들도 이쪽 선박이 상당히 많은 수주를 받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현대미포가 가는 20K급의 중형급 LPG 선박은 발주 수요가 약간 둔화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어떤 조선소가 수주를 하더라도 지금 LPG 선박은 벙커스유를 떼는 것보다는 LPG를 떼는 것이 효율적이 크기 때문에 환경적인 면도 있겠지만 화물 탱크에서 연료를 쓰는 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제성 때문에 아마 상당한 VLGC 교체 수요가 있을 거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년도에 선박 수주 시장에서 가장 유망한 선종은 아마 VLGC LPG 선박이 될 것입니다. VLGC 가스 캐리어. 베리 라지 가스 캐리어. 가스 캐리어. 엄청 큰 가스를 운반하는 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내년에는 주목을 해볼 만한 선종이 대형급 LPG 선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그 선박에 탑재가 되는 엔진을 제작하는 기업이 수혜를 보겠죠. 그리고 실제로 STX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엔진을 LPG 추진 엔진을 가장 먼저 제작을 했음과 동시에 그 이전에 BWLPG라고 하는 LPG 세계 최대 해운사가 있거든요. 13척의 중고 선박으로 갖고 있었던 VLGC를 다 LPG 추진으로 개조를 하는 작업을 최근 몇 년 동안에 해서 최근 종료를 했고 그 개조 작업에 STX 중공업의 기술 자문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들립니다. 그래서 LPG 추진 선박이 그것도 돈 받는 기술 자문이겠죠. 그렇죠. STX 중공업의 기술이 적용이 되고 기술료를 받고 그것이 하나의 표준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다음에 LPG 추진 선박 발주가 나올 때는 그 기술을 또 모태로 해가지고 동일하거나 약간 변형되거나 그런 식으로 계속 기술 트렌드가 간다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LPG 추진 선박이 얘기가 되면 조선소보다는 제가 보기에 STX 중공업을 주목하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LPG 추진선 쪽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가 보기에 선박 수주 시황은 둔화될 거예요. 일단은 컨테이너 조선소의 전체 수주 자체가 컨테이너 선박은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컨테이너 선박 인도량이 100만 TU인데 내년에 240만 TU, 내후년 280만 TU가 인도가 됩니다. 늘어나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경기는 그닥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동량 성장률은 뭐 제로로 간다 하더라도 선박 공급량이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발주 수요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얘기를 해야 되고 탱커, 벌크 선박은 바이오 선박률을 쓰면서
한 3년, 4년, 5년을 버티다가 그 이후에 메탄올 뭐 추진 엔진 나왔었을 때, 암모니아 추진 엔진 나왔었을 때 벙커링 투자를 봐가면서 고민해보겠다. 그게 지금 선조들의 입장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내년에도 탱커를 기대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LNG 선박 물론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가 나오긴 하겠지만 올해만큼 이렇게 많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리고 내년에 중국도 경쟁에 붙을 것이고 예, 그거를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그럼 기대할 수 있는 선종은 내년에는 LPG 선박 정도는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것도 이제 기자재, 엔진. 네, 측면에서. 그래서 엔진 같은 경우 이렇게 될 수 있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자동차 운반 선박을 아까 얘기하다가 네네네. 그 하나 뺐던 게 뭐냐면은 현대 미포조선이 어쨌든 간에 그 중형 선박에서 굉장히 좋았던 그 조종소였었는데 네. 최근 2, 3년간 뭔가 수주 실적이 예전 같지 못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현대미포조선. 예, 예. 그래서 그것에 대한 그 고민을 한번 해보면은 상당한 업계 관계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봤는데 대부분 나오는 의견이 뭐냐면은 현대 중공업 그룹이 한 3년 전인가 네. 그룹 R&D를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 현대 미포조선이 독자 설계, 독자 영업 조직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그거를 다 흡수돼 가지고 한국조선해양 산하에 있는 그 R&D 센터에 다 통합을 시켰는데. 통합이 돼서 미포조선이 독자 영업을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예. 그래서 물량을 한국조선해양에서 수주를 이렇게 영업을 해서 현대중공업, 현대사모, 미포에 배분을 할 텐데 어디에다가 먼저 주겠습니까? 예쁜 놈. 비용 아무래도 큰 데다가 먼저 치워주겠죠. 큰 배를 먼저 하려고 하겠죠. 네. 그래서 선종으로. 네, 그렇죠. 저는 약간 좀 이렇게 네. 큰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약간 이런 아예 뭐 그런 개념은 아니고 큰 선박을 먼저 집중을 하겠죠. 그렇죠. 돈 거기도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현대 삼호중공업이 지금 4척의 자동차 운반 선박을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올해 수주가 된 거거든요. 네. 근데 누가 발주를 한 거냐면 레이 쉬핑이라고 하는 선사가 현대 3호에 발주를 줬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현대사모 요거죠, 요거. 예. 근데 요게 4척이라는 거예요. 예, 4척인데 이 현대 3호에 4척을 발주를 했던 레이 쉬핑이라고 하는 해운사는 네. 지난 20년 동안 현대 미포조선에만 계속 발주를 밀어줬던 선주가 됩니다. 아, 근데 그 자동차 운반선을 현대사모가 3호에다 가져갔다는 줬어요. 거예요? 근데 현대 미포는 지금 자동차 운반 선박 잔고가 하나도 없어요. 미포조선은 자동차 운반 선박 전용 도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채워 넣어야 돼요. 그럼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호에 갔어요. 이거는 왜요? 그룹 통합 R&D에서 아무리 현대중공업이 큰 형이고 3호가 작은 형이고 네. 미폰 동생 정도로 네네네. 서열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큰 형한테 먼저 가야지. 그러니까 레이시핑이 원래 전통적인 미포조선의 고객사인데 레이시핑 입장에서도 어쨌든 간에 영업은 여기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대 미포의 올해 고객사를 현대 3호에 뺏기는 이런 지금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룹 통합 R&D의 이 부작용이 현대 미포에서 이제 받아가고 있다라고. 현대 사모한테는 좋은 일이고 또 현대 중공업 그룹 입장에서 보면은 어차피 그렇죠? 저기 바지 주머니에 넣었던 거 이 상의 주머니에 그렇죠. 넣은 거야. 별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이 바지에다 투자한 사람 예. 입장에서는 이제 짜증나는 거네. 그렇죠. 그리고 그 지금 미포일선이 자동차 운반 선박을 지금 몇 년째 수주를 못 하고 있어가지고 요 빈자리를 로펙스라는 선박으로 지금 바꿔서 지금 건조를 하고 있거든요. 로펙스는 이제 뭐 제주에서 뭐 여수를 간다거나 네. 그때 자동차 한 400대 싣고 승객 한 7, 800명 싣고 가는 약간 작은 급의 유람 선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동차를 400대를 싣는다고요? 네, 네, 그 작은 유람선이에요? 네. 그래요? 네. 한 200대 싣는 경우도 있고. 오. 네, 그 로펙스라 그래가지고 가장 큰 거는 크루즈 선박이 되고요. 네네. 그거는 승객만 한 몇 명이야? 승객만 몇 명이었지? 2,000, 3,000명? 뭐 이렇게 싣게 되거든요. 6,000명까지 실었었나? 뭐 아무튼 그래요. 네. 그런 걸 타봤어야 되는데. 네, 그 섬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언제야 19년도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네. 오후 5시에 로펙스를 타고서 17시간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 7시에 노르웨이 오슬로에 들어가는 로펙스를
타봤거든요. 덴마크에서 예, 노르웨이 가는. 선사 초청이 한번 있어가지고 네네네. 거기 가가지고 타보면 되게 좋아요. 밤새 이제 배가 이제 가는데 밤 사이에는 그 안에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이제 되어 있고 면세점도 크게 되어 있고 배는 작지만 약간 크루즈선 같은 약간 느낌이 좀 느낌 나는. 나는. 예, 그런 선박을 이제 뭐 해안 도시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배가 되는데 최근에 기사에 나왔죠. 비욘드 트러스트 호라고 예. 현대 미포조선에서 현대 힘센 발전기를 탑재를 해가지고 예. 이 로펙스 사업을 건조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인도된 지는 아마 2년 됐습니다. 작년도에 인도됐나? 네. 근데 올해만 고장이 3번. 예. 엔진 결함으로 인해서 기사에 났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본업에 충실하지 못하고 하던 것들을 여기저기 뺏기고 있고 새로운 것들을 하려고 그 어려운 배를 가지고 왔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한계를 보이고 있죠. 이 로펙스는 굉장히 어려운 선박입니다. 사람도 타고 짐도 실어야 되고 뭐. 자동차 선박보다 더 어려워요. 이거는 거의 블럭 쌓는 그런 개념이 선박은 보통 용접을 그러니까 선체 블럭 만들어 가지고 네. 옆으로 이어붙이는 이런 작업을 하고 네. 데크를 싣는 거가 되잖아요. 근데 크루즈 선박이라든가 FPSO 해양 플랜트, 로펙스 이런 선박들은 레고 블럭 쌓듯이 여기다 판 놓고 또 이렇게 블럭 쌓고 이렇게 올라가는 공법이 되거든요. 근데 그 안에 또 들어가는 거 다르구나. 예. 하나 틀리면 다 뜯어내야 돼요. 선박은 용접 띄워서 다시 붙이면 되는데 네네네. 이런 올라가는 구조물들은 틀리면 다 뜯어서 다시 붙여야 되고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설계도 완벽해야 되고 건조 경험이 많아야 돼요. 그걸 근데 레고 쌓는 거를 뜯듯이 뜯는 경우가 있어요? 뜯어내는 경우가? 많죠. 그래요? 네. 야, 우리가 그 레고 잘못 쌓았다고 다시 부수는 거랑 완전 차원이 다른 얘기네요. 네, 그렇죠. 뭐 잠수함도 약간 비슷한 개념이 되고요. 그래서 잘못하면 수익성이 완전 삐끗할 수 있는. 그래서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현대 미포조선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중형 조선소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기술 인력들이 예전 같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중국 조선소들이 최근에 많이 좀 성장했어요. 네. 저도 굉장히 불편한 얘기가 되거든요. 근데 성장한 건 사실이기 때문에 왜 성장했는지를 계속 제가 한 달 동안 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많은 문의를 해보고 많은 자문을 구해봤는데 돌아오는 답 중에 가장 흥미로웠던 얘기가 뭐냐면은 보통 조선소의 선박을 건조를 하면 그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선박 건조의 총 책임자가 있단 말이에요. 보통 고창급 엔지니어들이 총 관리를 하시고 선주 감독관이 또 여기 또 이제 있지 않습니까? 이분하고 보통 교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중국 조선소들이 지난 3년 동안 한국 조선소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이 프로덕트 매니저 제도를 다 베껴갔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지금 철저하게 그런 생산 쪽의 관리가 좀 진일보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국내 조선소들은 최근에 인력 감축이 많았었기 때문에 특히 중소형 조선소는 임금 수준이 낮잖아요. 그래서 프로세스 매니저조차 지금 시행하지 못하고 있고 자체 설계가 안 돼가지고 국책연구소에게 설계를 의뢰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그 통합 R&D처럼 조선소는 바닷가에 있는데 지금 설계 센터를 다 뭐 수도권에 옮겨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야드에서 근무했던 설계 인력들이 배가 건조되는 동안에 수시로 배에 올라가 가지고 내가 설계된 대로 건조가 되고 있는지 수시로 체크를 하면서 수정할 건 수정하고 이렇게 공사를 이어가는데 감독 업무까지 하는 지금은 거네요. 설계하시는 분들하고 야드가 멀어져 가지고 자기가 설계한 배가 어떻게 건조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는 사례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얘기가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인력 감축에 이제 인력 부족에 대한 뉴스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이게 단순하게 용접할 사람만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고창급 엔지니어들이 대거 최근 퇴사를 하면서 나오고 있는 기술의 공백들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조선소들이 그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막 빈틈을 파고들고 들어오는. 그래서 선주사들이 중국하고 한국이랑 생산 현장의 현실을 비교해가면서 중국이 나쁘지 않아졌구나 라고 판단되고 발주를 밀어주고 있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까지 이렇게 계속 많이 전달을 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아, 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우리 숫자나 공시나 아니 뭐 IR 자료나 이런 데 드러나지 않는 것들까지 역시 우리 트레버트 리서치의 박무현 대표님을 통해서나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저기 뭐 유럽이든 어디든 많은 정보를 모아서 풀어놔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